결국 마음에 닿는 건 예쁜 말이다. 지은이 윤설. 출판사 페이지 2 북스. 낭독 달순. 자리에 온기가 남듯 마음에는 배려가 남는다. 어쩌면 사람 마음속에 끝까지 남는 건 작은 배려가 아닐까 싶다. 아직도 생각나는 음식점이 하나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던 대학 시절이었다. 하루는 밥 먹을 돈이 없어 쫄쫄 굶어야 할 판이었다. 근처 백반집에 들어가 혹시 공깃밥 하나만 주문해서 먹고 가도 될까요? 라는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했다. 분명히 진상 고객처럼 보였을 텐데도 어째서인지 사장님은 흔쾌히 수락해 주셨다. 밥 한 공기를 받은 후에 셀프 반찬 코너에 갔다. 미역줄기 볶음, 무생채 김치, 숙주나물 무침 같은 간단한 반찬이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민폐인 것 같아 딱 한 입 먹을 정도만 접시에 담고 자리에 앉았다. 허겁지겁 밥을 먹은 후 죄송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공깃밥 값인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자 사장님은 잠깐 기다려보라며 뒤편 주방으로 들어가셨다. 가지고 나오신 건 작은 용기에 조금씩 담긴 반찬이었다. 배고플 때 챙겨 먹으라고. 젊어서 굶는 것보다 서러운 일도 없다고 하셨다. 감사하고 죄송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곳을 자주 방문했다. 물론 그날 이후로 공깃밥 하나만 주문해 본 적은 없었다. 때론 친구를 여럿 데려가기도 했고 시간이 없을 땐 식사를 몇 인분씩 포장해 가기도 했다. 그날 건네받은 작은 배려를 갚고 싶어서였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를 얻어먹은 것도 아닌데 그날 느낀 포만감은 어떤 음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었다. 사장님의 배려가 몸의 허기뿐만 아니라 마음의 허기까지 채워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배려란 배부른 것이었다. 요즘 세상에는 배려를 느낄 만한 순간이 별로 없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에게 선뜻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호의를 베푸는 일. 이제 이런 일들은 옛 이야기로만 들린다. 어쩌면 이런 베품이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려운 세상이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무언가 받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배려를 받는 일조차 꺼려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유가 어찌됐건 예전보다 정없는 세상이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배려라는 것이 꼭 피부에 와닿도록 거대하거나 물질적 가치를 지닌 물건일 필요는 없다. 좌석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 다리를 살포시 당겨주는 일,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무리한 이탈한 이의 카메라를 대신 들어주는 일, 뒤따라오는 행인을 위해 문 손잡이를 잠시 잡아주는 일, 슬픈 순간에 같이 울어주고 기쁜 순간에 같이 웃어주는 일.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배려에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해지는 따스함이 있다.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듬뿍 담긴 따스한 말이다. 나는 마음의 끝까지 남는 건 이런 따스함이라 믿고 있다. 누군가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면 그곳에 온기가 남는다. 그 온기를 통해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배려라는 것도 그렇다. 당장은 그것이 나를 향한 온기인지 쉽게 인지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내 곁에서 멀어지면 알게 된다.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주었는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해왔는지 말이다. 자리에 온기가 남듯 마음에 배려가 남는 것이다. 작은 배려란 꽃 한 송이쯤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코를 가까이 가져다 대지 않으면 그 향기를 쉽게 맡을 수 없다.
코를 밀착한다 해도 향기가 금세 옅어져 오랫동안 음미할 수 없다. 그러나 꽃 한 송이가 여럿 모이면 이야기가 다르다. 그 일대의 향기는 물론이고 분위기까지 바꾸어 놓는다. 작은 배려도 마찬가지다. 한 번쯤은 금세 잊힐지 모르겠지만 따스한 행동이 쌓이면 그 사람의 향기와 분위기를 바꾸어 놓는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작은 배려를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 노력해 주어서 감사하다. 뜨거우니 조심해야 한다. 같은 말을 자주 하고 다닌다. 더운 날엔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을, 추운 날엔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을 건네기도 한다. 그럴 때면 나를 향한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느낀다. 어느 산길에서 향기를 맡고 있던 나의 모습과 비슷하다. 별것 아닌 사소한 배려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내려앉는 순간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건 또 다른 마음뿐이다. 진짜 어른의 관계. 대학생이 된 후 가장 좋았던 건 비로소 어른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대학교에 입학한 것보다는 주민등록증에 기대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좋았다. 치킨집에 가서 맥주를 주문해도 꾸짖는 사람이 없었고 밤 늦게까지 PC방에 앉아 게임을 해도 내쫓는 사람이 없었다. 누군가 나에게 성인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저 당당한 미소를 보여주며 신분증을 꺼내면 그만이었다. 이 시절 가장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일이 하나 있다. 수업 중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허락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었다. 지금이야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할 때 화장실에 갈 수 있지만 고등학생 때까지는 수업 중에 손을 들고 선생님께 양해를 구해야 했다. 때론 수업 도중에 주목받는 게 부끄러워서 화장실을 참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작 화장실 가는 일에 누군가의 승인이 필요하다니 말이다. 새내기 시절 강의 도중에 손을 드는 학생의 절반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다. 그게 당연한 절차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 말이다. 그럴 때면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제 다 큰 어른이니 그런 건 물어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딴 길로 새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에 관한 일이었던 것이다. 교수님에게 어른이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어른이란 말을 배웠다. 생각해보면 그렇다. 단순히 주민등록증 하나 주어진다고 해서 더 이상 교복을 입지 않는 나이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자동차 로봇처럼 어른으로 변신하는 건 아닐 것이다. 어딘가엔 미성년자임에도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생활하는 이들이 있고 성인임에도 본인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보다는 나이가 어려도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훨씬 더 어른스러워 보인다. 말과 행동에 조금 더 신중할 줄 알고 책임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낄 줄 아는 소년 소녀가 웬만한 어른보다 낫다. 관계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 큰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관계를 이어나가는 사람이 정말 많다. 자질구레한 것까지 낱낱이 따져가며 의심을 품는 일. 어떤 행동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매번 허락을 구하는 일. 본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물건을 내던지거나 대화 도중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어딘가로 사라져버리는 일. 구석구석 헤집어봐도 그곳에는 한 톨의 믿음조차 없다. 이를 어른스러운 관계라 부르긴 어려울 것이다. 어른이라면
관계 또한 어른스럽게 해나갈 줄 알아야 한다고 믿는다. 양해와 허락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딴 길로 새지 않는 일, 감정이 격해져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대화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본인이 있어야 할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일. 이런 믿음을 쌓아가는 일이야말로 어른스러운 관계로 거듭나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이런 관계를 이어나갈 때 비로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잘 모른다. 얼마나 많은 믿음이 우리의 일상에 흩뿌려져 있는지를. 조리 과정조차 모르는 배달 음식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건 요리사가 음식에 독을 타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가스 검침원에게 꽉 닫힌 현관문을 열 수 있는 건 그가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는 것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것도, 호텔에서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도 전부 마찬가지다. 이런 일상적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가까운 관계에 적용해 보았으면 한다. 그럼 알게 될 것이다. 서로를 믿는 것이 얼마나 뜻깊고 기분 좋은 일인지 말이다. 물론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낙담하지 않아도 괜찮다. 오히려 못된 사람을 한 명 거를 수 있는 기회일 테니 말이다. 결국엔 서로의 믿음을 지키고 이어나가는 관계만 곁에 남을 것이다. 그렇게 남은 관계야말로 진짜 어른의 관계다. 종종 내가 정말 어른이 된 게 맞나 생각하곤 한다. 누군가 내 나이를 물었을 때 곧장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심심할 때마다 어린 시절 즐겨보던 만화를 찾아본다. 친구에게 문자를 보낼 땐 싸이월드 시절에나 쓰던 말투가 튀어나오기도 한다. 그럼에도 내가 진짜 어른이 되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 누군가 나를 전적으로 믿고 있음을 느낄 때.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인지할 때가 그렇다. 어쩌면 어른이란 그런 믿음과 노력의 산물일 것이다. 단순히 나이 좀 먹었다고 해서 다 어른이 되는 게 아니다. 진짜 어른은 조용히 신뢰할 줄 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데 이걸 몰라서 힘들다.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괴로운 날이 갑자기 온다. 등을 맞대고 있던 바다의 파도에 의도치 않게 휩쓸리듯 갑자기 떠밀리게 된다. 갑작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이 관계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혹은 파도에 휩쓸려 이미 무너진 것은 아닌지. 모든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한다. 괜찮다고. 모든 게 다 괜찮다고. 그 한마디로 마음속 복잡한 감정을 전부 묻어둘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할 거라 생각했다. 강철로 만들어진 가면을 뒤집어 쓴다. 차갑고 무겁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속 표정은 썩 시원하지 않다. 왠지 무거운 짐을 내일의 나에게 떠넘기는 것 같다. 검은 물감을 마음속에 쏟아부은 것처럼 답답하다. 그래서일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본연의 색을 찾는 게 어렵다. 나를 잃어간다. 괜찮지 않지만 괜찮다고 말하며 줄곧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다. 그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을 숨겼다. 나보다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그런 배려를 통해 당신 나랑 꽤 잘 맞네요? 라는 말이 듣고 싶었다. 내 가면이 수없이 생겨난다 해도 그 한마디면 그저 괜찮을 줄만 알았다. 그런데 가면은 겉에 쌓이지 않고 속에 쌓인다. 그걸 깨달았다. 언젠가 내 마음이 궁금해질 때 내 속을 알 수가 없다.
사람은 없겠지만 나를 잇는다. 그 관계엔 내가 없다. 그 사람은 나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닌 것이다. 하루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더 이상 내가 괜찮지 않다는 걸 뒤늦게 알았던 날이다. 약간의 솔직함을 허용했다. 두 눈을 꼭 감고 내가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말했다. 그런데 큰일이 생겼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게 내겐 큰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의견을 존중할게. 라는 말에 가면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다. 내 솔직함에 관계가 멀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가까운 사이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내 의견도 존중받을 수 있구나 싶었다. 벽이 허물어졌다. 나와 당신과 그리고 진짜 나 사이에 있던 벽. 말을 꺼낼 때 우린 선택을 하게 된다. 쉬운 길을 통할 것인지 혹은 어려운 길을 통할 것인지 사이의 선택이다. 쉬운 길은 나를 거치지 않는다. 오로지 상대를 향해 달려간다. 관계의 지속성을 먼저 생각한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들어야 기분이 좋을까? 혹여 내가 내뱉는 말에 상처받진 않을까? 그래서 하게 되는 괜찮다는 말. 상대를 배려하는 말이지만 나를 배려하는 말은 아니다. 어려운 길은 나를 거친다.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생각을 거친 뒤 입 밖으로 나온다. 그 과정에서 어두운 감정이 조금씩 묻을 수 있다. 그 또한 나인 거다. 이렇듯 생각이 흘러넘치는 말이 전해져야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비로소 진짜 나를 알게 되는 것이다. 남을 존중하기 전에 나를 존중해야 한다. 솔직함이 관계를 끊어낼까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혼자 감당하는 게 더 외로운 일이다. 나를 설명하고 이해받고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일. 아름다운 관계엔 진짜 나와 당신이 있다. 그러니 괜찮지 않아도 정말 괜찮다. 다른 점이 많을수록 배울 점도 많다. 친구들과 옛 시절을 곱씹어 보다가 여행 가방에 대한 내용이 화두에 올랐다. 가방 꾸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자신의 여행 철학을 이야기해 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이성에게 관심이 많은 친구는 잘 보이는 것이 여행의 핵심이라 말했다. 그 친구의 가방 속엔 늘 화려한 옷이 한가득 있었다. 간식을 주로 챙기던 친구는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 말했고, 관광 명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지도를 챙기던 친구는 잘 즐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했다. 내 여행 철학은 잘 기억하는 것이다. 여행을 갈 때면 디지털 카메라와 비상약품을 가장 먼저 챙기곤 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 많으면 오래도록 즐겁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까닭이다. 아파서 고생한 여행으로 기억하기 싫다는 마음도 있었다. 카메라를 가져갈 수 없을 땐 그 지역에 사진관이 있나 찾아보기도 했다. 비상약품이 부족할 땐 기차역 인근의 약국이나 병원의 위치를 미리 알아두기도 했다. 덕분에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여행은 하나도 없다. 여행지는 같았지만 가방 속에 챙기는 물품은 저마다 달랐다. 그 차이로 인해 다투기보다는 오히려 그 덕을 본 적이 많았다. 예고 없이 먹구름이 찾아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을 땐 친구가 여분으로 가져온 옷 덕분에 여행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마땅한 음식점을 찾지 못해 식사 시간이 늦어졌을 땐 친구가 가방 속에서 주섬주섬 꺼낸 간식 덕분에 허기를 달랠 수 있었다. 누군가 갑자기 아프거나 머리에 열이 날 땐 내가 챙겨온 상비약 덕분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여행 철학 덕분이었다. 인간관계 또한 여행 가방 꾸리는 일과 비슷하지 않을까?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하나쯤 있다. 누군가는 우정 같은 사랑을 해야 오래갈 수 있다 말하지만 누군가는 마음이 활활 타오르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한다.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을 때도 그렇다. 느긋하게 쉬었다가 몰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고구마 먹은 듯한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어딘가엔 결과가 안 좋으면 의미 없다 말하는 사람도, 돈보다 명예가 좋다 말하는 사람도, 가족보다 연인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정답은 없다. 그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이 서로 다를 뿐이다. 여행지에선 서로 다른 짐가방이 도움될 때가 많지만 인간관계에선 이게 큰 문제처럼 느껴지곤 한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연을 유지하다 보면 의견 차이로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관계는 이런 마찰에 불이 붙어 끝내 폭발하고 만다. 이런 관계를 몇 번 겪으면 가치관은 극복할 수 없는 벽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오래 볼 사람일수록 나와 닮아 있어야 한다는 욕심도 이때 생긴다. 어쩌면 당연한 마음일 것이다. 인생은 여행처럼 며칠 떠났다 되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날이 온다. 그때 알게 되는 듯하다. 나와 같은 가치관을 지닌 사람은 결코 없다는 것. 아무리 비슷해 보이는 사람도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에 나와 다른 점이 꼭 하나쯤 있다는 것. 모든 관계에는 크고 작은 마찰이 필연적으로 생긴다는 것. 그런 차이점을 조율해가며 성장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 인생에는 서로 다른 점이 필요한 순간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관계의 본질은 내가 가지지 못한 점을 다른 이로 하여금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상대방의 가치관이 다르다고 무조건 거리를 두거나 꽉 막힌 시선으로 바라보며 경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미 가치관 차이로 마음고생하고 있다면 인생은 조금 긴 여행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보면 좋겠다. 여행 가방 속에 넣는 물품이 제각각이듯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 또한 제각각임을 수긍해야 한다. 이 사람은 나와 다른 여행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 찜으로 여기고 넘어가면 될 일이다. 당장은 약간 서운하겠지만 결국 그 덕을 보는 날이 온다. 애초에 인생은 한 가지 철학으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복잡한 미로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행 가방보다 여행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믿는다. 같은 물품을 챙기는 것보다 같은 장소로 여행을 떠나는 게 먼저라는 뜻이다. 때론 먹구름을 만나기도, 허기지기도, 아프기도 하겠지만 그 또한 같은 여행지에 있어야만 서로의 기억에 새길 수 있는 순간이다. 삶의 가치관보다 삶의 방향이 같아야 한다. 평생을 함께해야 할 동반자가 나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아무리 비슷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라 해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어쩌면 그건 동반자가 아니라 경쟁자라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 요즘은 누군가와 여행을 떠날 때 서로 무엇을 챙기는지 미리 공유하곤 한다. 가방 속에 넣는 물건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다. 서로 닮은 점을 찾기보다는 서로 다른 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만한 부분이 나에게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차이점을 관계의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다른 점이 많을수록 배울 점도 많다는 것을 느낀다. 한정된 삶의 다양한 철학을 새기는 일과 한정된 가방에 다양한 물품을 넣는 일, 아무리 봐도 비슷하다. 인간관계는 여행 가방과 똑 닮았다. 관계의 매력은 차이점에 있다. 오지랖 넓은 사람은 당신을 아끼고 있다.
한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게 되는 순간이 있다. 그중 하나는 상대방과 함께 거리를 거닐 때다. 내 보폭에 걸음 속도를 맞춰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찌감치 앞서다가 갑자기 뒤돌아 왜 이리 늦게 걷냐라며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다. 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나를 인도 쪽으로 끌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걷는 길만 살피는 사람도 있다. 비단 함께 길가를 거닐 때 보이는 행동뿐만은 아니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이러한 아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특별한 고민거리를 털어놓은 것도 아닌데 걱정해주는 말투로 안부를 묻거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사람. 지금 당장 필요한 말은 아니지만 훗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진지하게 건네주는 사람. 당장은 다소 불편한 대화일지 몰라도 나를 아끼는 마음이 있기에 기어코 신경을 쓰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다면 이렇게 아끼는 마음을 정이 아니라 간섭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로,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 아니면 신경 쓰지 말라는 말로 받아친다. 최근에 많은 사람이 마음을 닫은 채 다소 이기적으로 사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아껴주고 욕먹을 바에야 차라리 무시하는 쪽이 서로에게 편하니 말이다.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이 있다. 오지랖은 겉옷의 앞자락이라는 뜻으로 이 부분이 넓을수록 몸이나 옷을 더 많이 감쌀 수 있다. 즉, 오지랖이 넓다는 것은 상대방을 감싸는 마음의 폭이 그만큼 넓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참 좋은 말처럼 들린다. 내 인생이 아님에도 상대방이 생각하고 걱정해 준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말은 쓰임새가 썩 좋지 않다. 귀찮게 느껴지거나 듣기 싫은 말일 때 주제넘지 말라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로 쓰일 뿐이다. 요즘은 오지랖이 너무 넓은 것보다 오히려 오지랖이 너무 좁은 게 더 큰 문제처럼 느껴진다. 예전에 비해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이 별로 없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하루의 안부를 묻는 일. 가을이 끝나갈 무렵 배추김치를 한가득 담가 옆집에 한 포기 나누어 주는 일. 정신없이 뛰노는 아이들에게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라 한마디 건네는 일. 이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왠지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을 것 같아 의심스럽고 괜한 눈총을 받을까 조심스럽다. 무관심이 정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상이다. 동네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연인, 가족 관계에서도 서로의 관심이 예전 같지 않은 듯 보인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변덕스럽다. 관심받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관심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긋나는 게 관계이기 때문이다.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할 것이라는 생각은 각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자유를 존중해 주는 듯 하지만 사실 관계에는 이보다 해로운 생각도 없다. 내버려두면 시드는 게 바로 관계다. 나는 관계에서만큼은 오지랖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전부 수용한다기보다는 그 노력 자체를 이해해 주는 것에 가깝다. 정, 관심, 간섭, 참견, 오지랖 등 어떤 단어로 포장하든 본질은 같다. 상대방을 아껴주는 일이다. 일의 경중을 떠나 에너지를 소모해야만 건넬 수 있는 마음이다.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이 없고 또 이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란 생각만으로도 삭막하기 그지없다. 대개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주고받아야 할 첫 질문을 잘 알고 있다. 잘 지냈냐는 짧은 물음이다. 단 한마디지만 이 말이 지나간 시절을 조각 삼아 퍼즐 놀이를 하게 만든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밥은 잘 먹고 다녔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물으며 서로의 시간을 기분 좋게 엮는다. 나는 이런 짧은 안부 인사가 모든 관계의 핵심이라 믿는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뿐만 아니라 매일 보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필요하다. 그동안 잘 지냈는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잘 지냈는지 말이다. 사람을 아끼는 일은 돈이나 시간을 아끼는 일과는 다르다. 보석이나 귀중품 다루듯 조심스레 어루만지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매사에 궁금증을 품고 누구보다 잘 되기를 바라며 비록 그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내 삶처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일이다. 나를 상대방에게 투영하는 일인 것이다. 가깝지만 먼 듯한 관계가 있다면 간단한 안부로 먼저 한 걸음 다가가 보았으면 한다. 그 한 걸음이 쌓여 지구를 몇 바퀴나 돌게 해줄 것이다. 결국 마음에 닿는 것도 정이고 끝까지 마음에 남는 것도 정이다. 진심 어린 거짓. 본가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는 탓에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다. 그래서인지 직접 만나기보다는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으며 연을 유지하고 있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을 때면 그동안의 안부를 묻는 일로 대화를 시작한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며, 별다른 문제는 없냐며,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냐며. 서로의 대답도 항상 비슷하다. 잘 살고 있다며, 별다른 문제 없다며, 그냥 똑같다며. 그렇게 안부 주고받기를 반복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다. 어쩌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로를 속여왔는지도 모르겠다. 잘 살고 있다는 것,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 그냥 똑같다는 것. 껍데기를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대답은 결코 진실이 될 수 없음을 느낀다. 과한 업무량에 치여 몸살을 앓았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기도 했다. 이상한 사람과 엮여 감정을 소모하는 일도 있었고 분이 풀리지 않아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때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하기도 했다. 어쩌면 서로에게 들려준 말은 전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희망사항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게 최선의 대답처럼 보였을 테니. 틀림없는 거짓이다. 어찌됐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이기에 좋은 행동처럼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요즘은 모든 거짓을 꼭 나쁘게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느낀다. 좋은 의도를 품은 거짓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나를 걱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배려심으로 인해 튀어나오는 말은 설령 그게 거짓이라 할지라도 내게 이득이 되지는 않는다. 진심이 가득하지만 거짓처럼 보이는 것뿐.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다듬기 위해 약간의 진실까지 다듬어야 하는 것뿐이다. 생각해보면 나는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특히 싫어했다. 신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배우며 자랐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 상대방을 속이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고 믿음을 쌓기 위해 언제나 진솔한 태도를 유지했다. 약간이라도 거짓을 더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차라리 침묵했다. 이와 상반되는 사람을 멀리하기도 했다. 거짓임이 훤히 보이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 빈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는 사람. 이들을 실속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건 한 점 거짓 없이 투명하게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다. 살다 보면 약간의 거짓을 첨가해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원래 알고 있던 거짓과는 사뭇 거리가 있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이었다.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격려의 말을 건넬 줄도 알아야 했다. 서로의 의견이 달라 감정이 앞서더라도 당신을 향한 내 마음엔 변함이 없다는 확신을 말할 줄 알아야 했다. 진실이 늘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진실은 펜싱 칼처럼 뾰족해서 마음에 쉽게 구멍을 냈다.
솔직한 표현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지겹도록 봤다. 제 아무리 투명한 말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상황에 꺼낸 게 아니라면 어둡게 물들 뿐이었다. 반면 거짓이라 하더라도 좋은 마음을 담으면 약이 되기도 했다. 어떤 진실은 관계를 쉽게 무너뜨렸고 어떤 거짓은 오히려 관계를 끈끈이 엮었다. 한 점 거짓 없는 투명한 사람이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인생에는 상대방을 위해 혹은 서로를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니 말이다. 그러나 똑같은 거짓이라 해도 본질이 다르다. 경로는 같아도 목적지가 다르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거짓을 내뱉지만 누군가는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 거짓을 다듬는다. 명확한 차이점도 있다. 전자는 상대방이 거짓임을 모르길 바란다는 것이고 후자는 상대방이 내심 알아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당신을 이만큼이나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어찌 보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짓을 얼마나 잘 전하느냐가 아닐까 싶다. 솔직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는 일이나 관계에 커다란 흠집이 생기든 말든 일단 진실을 토해내야 한다는 믿음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다. 어떤 진실은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 관계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과연 그 진실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약 원만하게 흘러가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진솔한 거짓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좋을 듯하다. 모든 거짓이 관계에 흠집을 내는 것은 아니다. 단지 말 한마디를 얼마나 부드럽고 따스하게 세공하느냐의 차이다. 상대방이 상처 입지 않도록 장미꽃의 가시를 다듬는 일, 그 사람을 향한 배려다. 반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상대방의 거짓을 겉으로만 판단하지 않는 일, 그 속에 담긴 진솔함을 알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일, 그런 알아차림이 쌓여 관계를 빚는다고 믿는다. 어떤 진심은 거짓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